요즘 들어 무릎이 뻐근하다, 계단 내려갈 때 욱신거린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것 같은데요. 다들 수술은 좀 무서운데 약이나 주사로는 안 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과 함께 수술 없이도 가능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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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무릎이 왜 이렇게 시큰거리나, 나도 관절염일까?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관절염 하면은 염증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염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생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거예요. 그 닳아진 여파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염증 현상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런 염증들은 겉에서 보이니까 붓기도 하고 뭐 빨갛기도 하고 열감도 있는데 무릎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무릎 모형의 사진인데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게 무릎 관절 연골이에요. 매끈매끈하잖아요. 이게 정상 연골이고 이게 노랗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흠이 있는 곳이 연골이 닳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닳아지다가 좀 심해지면 더 많이 닳아지죠. 실제로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그런 사진을 보고 보면은 이 부분이 정상 부분, 이렇게 매끈매끈하잖아요. 파진대도 없고 여기는 매끄러운데 이쪽은 연골들이 파졌죠. 닳아졌죠. 여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극히 일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쪽은 널찍하게 넓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닳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닳아지면은 여기 닳아진 연골 부스러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초처럼 막 자라난 게 있죠. 염증이 생겨서 활액막이라는 게 자라는 거, 이게 염증이에요.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아파지는 거죠. 이게 닳았다고 해서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좀 더 심한 걸 보면은 이건 정상인데 이렇게 아주 시초에 솜털처럼 밀어나 닳아지기 시작하고 조금 닳아지면 이렇게 좀 닳아지고 이건 아주 심하게 닳아져서 탈색으로 보이는 데가 뼈가 보일 정도로 연골이 다 닳아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닳아지기 시작해서 2차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알아야지 관리를 하거나 치료를 할 텐데요. 어떤 증상이 나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퇴행성 관절염도 빨리 발견해서 빨리 대비를 하고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증상, 의심이 된다 이렇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40대 이후 특히 여성에서 무릎이 장기간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특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서서 일을 했다, 많이 걸었다, 스포츠 활동을 했다, 등산을 했다. 그런 후에 무릎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특히 붓는다. 그러면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쉬면은 좋아지고 또다시 그런 활동 많이 하면 또 이렇게 붓고 아프고 그러면은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아서 꼭 진찰을 받아서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활동 후에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으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저였어도 먼저 찾아볼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꼭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술 다 무서워하죠. 네. 네, 우선은 수술 않고 나을 수 없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런 건데 수술은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술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면은 관절염이 있는데 젊으신 분들 40, 50대 이런 관절염이 있다고 알게 됐고 오다리가 심하다. 그럼 꼭 많이 말씀드린 얘기인데 절골술과 연골퇴행술을 겸해서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무릎뼈 사이에 관절 연골 말고 또 연골이라는 이름의 구조물이 있는데 반호상 연골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찢어지면은 관절염에 의한 통증과 연골 파열에 의한 통증이 동시에 있어요. 연골 파열에 의한 통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간단한 수술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처음 진단을 받을 때는 대부분 심하지 않으니까
쓰러지지 않고 하는 방법들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 그 개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인데 수술 같은 것은 이제 좀 더 심할 때 할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라는 게 되게 쓰러지지 않고 하는 치료인데 우선 활동 관리, 나중에 여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약물 치료를 할지 물리 치료를 할지 뭐 주사를 할지 이런 치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관절근육 구멍 내에서 해서 수술을 할지 뭐 많이 다뤄지는데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질 건데 아까 말한 그 오다리 교정술 이런 것, 그다음에 연골 재생술 너무 심하게 달아진 경우에 인공관절 이런 것 등등이 되게 치료 개요로 보면 되겠어요. 말씀하신 퇴행성 관절염, 뭐 병원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사실 집에서 보내잖아요. 환자분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 내지는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좀 더 심한 경우에 오는 거예요. 무조건 경미한 것을 다 병원에 와서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가는 충격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충격이 커지게 되면 물렁뼈 망가지는 것들이 빨리 악화되고 그로 인한 증상도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관절을 아껴 쓰는 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만보 걷기를 한다랄지 뭐 등산을 많이 한다랄지 스포츠 활동 열심히 한다면 충격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 무리가 간다는 동작이나 일들은 충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충격을 줄여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체중이 많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벼운 것보다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죠. 체중 관리 좀 해주고, 그리고 근력 강화를 해주게 되면은 물론 무릎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한편에서는 근육을 통해서 체중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줘요. 충격 지지를.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 꾸준히 해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거, 관절을.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으면은 그날부터 걷기하고 등산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오면 일단 약을 저희가 처방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진통제니까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는 어떤 약들이 쓰이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약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반응들이, 약을 당연히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약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은 그 진통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돼야지 진통제만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주는 대부분의 약들은 진통 소염제 계통 약들이에요. 엔세이드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 약들은 꼭 관절염에서만 드시는 게 아니고 뭐 어깨 아플 때나 허리 아플 때나 고관절 아플 때 거의 대부분 정형외과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약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약들은 조금 더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약들이고, 우리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초기에 맨 처음에 발견돼서 격리할 때 먹도록 권장하는 약들은 아세타미노펜 아니면 그 타이레놀이거든요. 타이레놀. 아플 때 그거 드세요 되게 얘기를 하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약물 복용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플 때 드시도록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약물 자체가 유장장애도 일으킬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부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아프다라지 그러게 되면 부기가 빠지고 염증이 가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드시도록 권유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약물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꼭 드시고 싶지 않을 때도 권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활동 관리, 물리치료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이는 이제 약물들이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을 많이 들여서 병이 잘 낫는 게 명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쓰는, 지금은 전신적으로 약을 들이지는 거의 않고 치료약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대부분 쓰시는 약은 진통 소염제 계통, 진통 효과도 있고 소염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좀 있는 거니까 진통제뿐만이라 뭐 안 먹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일종의 연골 영양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오늘 공식 용어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현존에 많이 나온 보스웰리아, MSM 이런 것들 네. 많이 있는데 이게 정형외과 분야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치료 계통으로 들어와 있는 약들은 아니고 거의 그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그냥 개인들이 그냥 사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 연구가 돼서 이렇게 판매도 되고 제품화돼서 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인 관절 연골을 개선시키기나 그런 효과들을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해롭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설명서에는 진통 효과도 있고 염증 항염 효과도 있고 연골 보호도 하고 재생도 도운다는 그런 약들이 또 유명 회사에서 뭐 몇 가지 약들이 개발돼서 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도 뭐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뭐 초기 관절염이랄지 초기 중기 관절염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약물 치료에 더해서 이제 물리 치료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물리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 도움이 되는 치료인가요? 물리 치료는 되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장을 해요. 또 약물 치료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꼭 심하지 않으면 그 약을 드시도록 권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시면 드세요.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약물을 계속 먹이는 유장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물리치료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없는 것이라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는데 되게 통증 관리가 주된 것이고요. 기본적인 물리치료들은 열 치료가 대부분이니까 열을 가해주면은 열 자체가 그 통증을 느낌을 덜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따뜻한 온열을 치료를 해주게 되면 혈관 확장도 되면서 염증을 치료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도 많이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 운동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근육이 긴장되는 것도 좀 풀어서 통증용 시켜주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권장을 해요. 되게. 그렇지만 그 자체도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그 기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증상을 조금 개선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이나 생활의 지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아까도 얘기하셨었는데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운동을 좀 근력을 위해서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운동량이라든지 운동 강도를 조절하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 진료 현장에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는 상당히 상식처럼 전해 내려오는 게 지금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이게 일반 상식인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반대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은 관절을 너무 과잉해서 사용하는 것을 줄여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권장되는 운동은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운동. 대표적으로 수영, 그 다음에 자전거 돌리는 운동, 실내 자전거 운동 이런 운동들이 주로 권장이 되고 충격을 많이 주는 운동. 남성들 같으면 축구랄지 등산이랄지 뭐 마라톤 달리기랄지 그리고 뭐 마녀는 뭐 만보걷기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무거운 걸 들고 뭐 일을 많이 한다랄지 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자제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범주에서 생활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관절염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이랑 자전거 타기 정도를 추천해 주셨고요. 병원에서 그럼 흔히 맞는 연골 주사, 뭐 윤활 주사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환자분들한테 이제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대부분 관절 윤활 주사예요. 하이얼유론산, 하이얼유로닉 애시드라는 그 관절액의 성분이거든요. 네. 그게 좀 끈끈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관절에 이제 점성이 생겨서 윤활이 잘 된다 그런 얘기인데 원래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관절액이 묽어지면서 그 점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관절 마찰이 더 심해지죠. 그런 용도로 주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이거를 초기 관절염에서 이것을 계속 막고 있으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연골이 재생도 되고 또 방지가 돼가지고 나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일종의 증상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넣어주게 되면은 염증 치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연구해 놓은 결과는 조금씩 연골 재생 효과랄지 보호작용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현재 있는 그 관절염 상태를 개선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연골이 재생된다, 보호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맞을 수는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치료하면 된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치료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주사 외에도 스테로이드를 되게 자주 사용하실 텐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효과는 좋은데 자주 맞으면 또 부작용이 있을까 봐 사실 걱정되는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럼 얼마나 자주 맞아도 되는 건가요? 예,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주 좋은 주사예요. 아주 좋은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죠. 뭐 이게 관절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약에서 문제 있으면 스테로이드 쓰지 않아요. 아주 좋은 약인데, 관절에서는 스테로이드가 관절 속에 넣었을 때 관절 연골을 좀 해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주 쓰기를 권하지 않고 대개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정형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자제를 합니다. 예, 최근에는 특히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무분별하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됐는데, 관절 속에 넣어주는 경우는 관절이 부어가지고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쉬기도 하기도 잘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줘요.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지면 또 무리해서 막 써버리고 그러면 또 재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주의를 많이 주는데, 요즘에 간혹 보면은 전신적으로 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주는 분들도 간혹 봤어요. 과거에는 아주 많았는데, 그것은 퇴행성 관절염에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처방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관절 속에 넣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뼈주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국소에 생긴 힘줄이나 근육, 근막 이런 데 생긴 염증이 있는 곳에 눌러서 아픈 곳에 놔주는 그런 주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뼈주사도 상당히 약 물리치료 이런 걸로 안 좋아질 때는 굉장히 좋은 주사거든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뼈주사 하면 아주 큰일 나는 주사로 알고 안 맞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환자분이나 의사가 이 기간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몇 번씩 맞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주사라서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뼈주사는 성분이 어떤 건가요? 그 스테로이드입니다. 아, 그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똑같습니다. 불리는 거군요. 그 스테로이드. 아, 그렇게 네. 불리는군요. 네. 뼈주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주로 많이 맞는 게 텐스 엘보라고 있죠. 주로 이제 이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주로 많이 나줘요. 왜냐하면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일반 물리치료나 이렇게 약에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나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맞는 부분이 뼈처럼 만져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뼈에다 주사를 넣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 뼈주사 된 겁니다. 네, 원장님, 그럼 또 다른 주사, 프롤로 주사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프롤로 주사는 어떤 경우에 좀 쓰시고,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주사들이랑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연골 주사는 관절 윤활 주사라서 관절 속에 되게 놔주는 주사고, 또 연골 주사 외에 관절 속에 놔주는 주사들이 또 DNA 주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쓰기는 해요. 네. 프롤로 주사는 힘줄이나 근육, 근막 이런 데 손상이 생겼거나 어떤 부분 파열이 됐을 때 일종의 그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를 도와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증식 치료라고 얘기하는 증식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반면에 이것들은 세포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죠. 그래서 이제 통상 쓰는 게 고농도의 그 덱스트로스, 포도당과 이제 국소 마취제를 섞기도 하고, 의사에 따라서 다른 콜라겐 제제를 이런 걸 섞어서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조작해서 그 병이 있는 부위에다 놔주는 주사입니다. 이런 주사들은 대부분 많이 성행되고 있고, 그런데 효과는 약이나 물리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주사 맞으면서 이제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비용도 좀 비싸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근데 전체적으로 주사가 너무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주사가 없던 시대에 배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는 확실히 더 나아요.
요즘 또 많이 사용되는 줄기세포 주사는 이름이 왠지 연골이 실제로 다시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환자한테 주로 맞는 치료인가요? 많은 환자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됐잖아요, 요즘에. 특히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그러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이제 골수에서 뺀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심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관절 속에 넣어준다. 이제 주사처럼 넣어준다. 그런 얘기고. 또 어떤 데는 지방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주사로 넣어준다.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처럼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증상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사치료, 연골 윤활 주사랄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오래가고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재생이 안 된다고 어렵다는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서 관절염을 원상회복시킨다랄지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건 오해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골 재생을 도모를 하려고 그러면은 연골 재생술을 시도를 해야 되고 증상 치료를 할지 조금 이런 것을 위해서는 줄기세포 주사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 치료들은 대부분은 좀 증상 조절을 하고 그렇죠. 약간 늦게 진행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네요. 또 의외로 사실 아픈 거는 주사 한 방이면 한 방 맞으면 다 낫는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도 겪어보시니까 효과가 많이 좋은가요? 과거에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다 얘기가 스테로이드 얘기예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은 그 낫게 해주는 명의가 있어.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수백 명씩 줄 서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스테로이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환자분들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연골 주사를 맞으면은 그거를 맞고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연골 주사를 맞고 있으면은 관절이 악화되지 않고 잘하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증상 치료하는 것이고 또 연골 주사 효과 상당히 괜찮아요.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7, 80%, 8, 90% 대부분 더 낫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는 하나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인 연골 자체를 개선시켜서 완치한다거나 아예 악화를 지연시킨다거나 뭐 지연은 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윤활작용이 좋아지니까. 그렇지만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드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터치하는 그런 치료, 절골술, 연골 재생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이거 3개밖에 없어요. 다른 치료들은 수술도 관절경 수술할지 이런 것도 그냥 증상 치료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연골 주사랄지 뭐 다른 물리치료 약들은 전부 다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기보다는 증상 치료해서 조금 더 생활에 불편을 덜고 통증을 줄이고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들도 그런 범죄에 속하죠. 수술 없이 이런 비수술 치료만으로 무릎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을지인데요. 원장님,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비술적 치료는 같은 관절염을 완치는 못한다. 그러면은 완치는 못하더라도 내가 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하면은 좀 더 통증이나 부종 이런 걸로 고생을 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덜 받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술적 치료들인 거예요. 주사치료, 약치료, 물리치료들. 그렇지만은 이게 모든 치료를 다 비술적 치료로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진단을 받는 당시에 그 질병의 심한 정도나 상태를 보아서 이것은 비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적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 이것이 치료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진료 의사의 어떤 경험과 그동안의 실력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이 환자한테 어떤 것이 제일 적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맞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약물도 물리치료도 운동도 결국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